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원양포획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공안경찰을 외지로 보내 해당 지역 기업들의 자산을 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성지역에 있는 민영기업들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엄청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건 처리 방식이 정말 너무 지나칩니다. 정부가 돈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제 지인이 사이버 범죄 방조 사건과 관련되었는데 사건 금액이 겨우 18만 위안이고 관련된 사람도 5, 6명 뿐이었습니다. 당시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람들은 집과 차를 팔아 총 200만 위안을 냈습니다. 이제 보석 상태로 1년이 지나고 심지어 보석금마저 철회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갑자기 그 지역 공안이 다시 이들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안은 그들이 200만 위안을 낼 수 있다면 아직 조사되지 않은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보석금을 내면 문제 없다고 하더니 연말이 되니까 또다시 사람을 체포해서 지난 사건을 다시 뒤지고 있어요. 우한에 음성 소셜 APP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600명 이상의 직원과 3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중국 인터넷 산업 성장 기업 톱 20에 선정되었고 금종자 기업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3년 동안 총 1억 6천만 위안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외지에서 온 공안이 갑자기 회사를 급습해 20명 이상의 고위 경영진을 체포하고 회사를 압류했습니다. 올해 4월에 회사는 폐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회사가 1년간의 고통을 겪은 끝에 폐업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의 3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현지 정부 기관의 계좌로 강제 이체되었으며 주주들의 개인 자산에서도 2천만 위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1600명의 직원 급여 지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광주의 한 시에서만 약 1만 개의 기업이 원양포획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는 총 1000억 위안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에는 일건강이라는 국가급 전문정밀 특수 신규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에 24.23억 위안의 매출을 기록했고 2023년 홍콩 증시 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60만 위안 규모의 경제 분쟁이 발생했고 이를 이유로 허난성의 특정 기관이 원양포획 방식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16,000명의 경찰이 광주로 파견되었고 회사의 64개 계좌가 동결되었으며 7.58억 위안의 자금이 압류되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계획했던 홍콩 증시 상장을 이루지 못했으며 현재 파산 청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민영기업가들은 원래도 복잡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부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지 아십니까? 정부는 공상, 세무, 환경보호, 안전감독, 품질검사, 노동, 식품의약, 도시관리, 문화출판, 상무, 농업관리 등 많은 감독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 한 번씩 조사를 나오기만 하면 돈을 내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민영기업을 ATM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민영기업이 법을 잘 지키면 문제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게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들어 중국에서 최소 82개 상장 기업의 고위 경영진이 지방당국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 사례는 법적 근거가 거의 없으며 약 절반은 외지 공안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런 형태는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에 대중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전부 포기 모드를 선언할 겁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사회적 일자리 문제는 누가 해결할 건가요? 사람들은 중소기업이 안 좋다고들 하지만 중소기업이 전국 노동시장의 8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의 공헌이 절대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중소기업 사장들은 돈을 벌면 기세등등해진다고 하면서 별일 아니어도 시비를 걸곤 합니다. 제가 2020년에 한 공장 사장을 알게 되었는데 원양포획 때문에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겨서 저에게 대출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부 업계에 종사하는 네티즌은 이 공장주가 항상 자신의 사업을 더 크고 더 강하게 만들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꿈꾸며 큰 그림을 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양포획에 걸려든 이후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까지도 4년 전 원양포획으로 인한 할부 배상금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직원들에게 설 명절 전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저에게 대출을 또 한 번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가들은 본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며 가치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종 단속과 조사에 시달리며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사례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민영기업 사장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영기업들은 이익을 낮추고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이유는 사방에서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윤이 다 사라졌고 처음의 열정도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포기 모드를 선택하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영기업들은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받기 시작하면 곧바로 벌금을 내야 하죠. 저는 정보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운영해온 많은 기업이 최근 몇 년 사이 모두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상황이 나빠서도 고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끝없는 줄 세우기식 단속 때문입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기업들은 숨 쉴 틈조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기업이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가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라도 사장이 된다면 그제야 이 현실을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기업이 법규를 완벽히 준수하는 것은 때때로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규정을 철저히 지켜도 한번 조사받으면 반드시 벌금 낼 이유가 나오고 반드시 트집 잡힐 일이 생깁니다. 지금의 민영기업 운영은 생사가 걸린 게임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북경 진강 원창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운영하는 진강 문학성이 절강성 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로부터 면담 통지서를 받았다며 해당 기관은 회사 대표를 항저우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진강 문학성은 면담 요청을 거부하며 회사 부사장은 웨이보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을 원양 포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절강성 당국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경제 하방 압력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당신들은 다른 성의 경제를 망치고 자기 지역의 순위를 올리려는 겁니까? 연말이 되면서 많은 기업 사장이 법원 소환장을 한 장, 또 한 장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년간 생산량 400만 톤 규모의 민영 제철소가 같은 날 무려 16건의 소송을 당했고 강제 집행된 금액만 6억 위안에 달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민영기업 하나를 무너뜨리는 건 정말 너무 간단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공당국이 돈이 없습니다. 둘째, 중공당국의 권력이 너무 큽니다. 지역 수사기관은 누구의 은행 계좌든 동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양포획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 사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 간 법 집행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넷째, 만약 원양포획이 계속 확산한다면 민영기업들의 생존 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도적으로 함정을 만들어 기업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 계좌에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순간 해당 계좌의 모든 자금이 즉시 동결됩니다. 이런 유형의 법적 리스크는 사실상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올 때 상대방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수사기관에 의해 정보 네트워크 범죄 활동 방조죄의 용의자로 몰리게 됩니다. 북경의 한 변호사가 온라인에서 원양 포획의 이익 추구형 법 집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당국이 그의 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삭제 이유는 그의 발언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그는 매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양포획은 주로 중소기업 사장들을 표적으로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사기관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적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원양포획의 이익 추구형 법 집행과 같은 사법적 혼란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에 상하이 업계 관계자의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상하이 비심 사장이
후난 공안의 원양 포획에 걸려들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억 위안의 자산이 동결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상하이 공안은 원양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비심의 경쟁사 상하이 서해구 노월구가 현지 공안으로부터 특별 보호 대상이 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공안 측은 해당 기업의 고위 간부들에게 만약 외지 경찰이 체포하러 오면 절대 따라가지 말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즉시 내부 직통 전화로 공안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서해 공안은 즉시 해당 인사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보호적 체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절강성 검찰청은 한 건의 특수사건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5월 한 외지현에서 경찰 양모와 보조 경찰인 전모는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경찰 제복, 수갑, 바디캠 등 경찰 장비를 몰래 가지고 차를 타고 강소절강 등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기업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2023년 6월 11일 두 사람은 공안 수사 협조를 명분으로 기업인 신모를 그의 집에서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신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업인 신모는 차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의 범행이 들통나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양 모와 점 모는 직권남용죄로 각각 8개월과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비록 드문 경우지만 중공 통치하에서 원양 포획의 혼란이 이미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민영기업이 망하는 데는 4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첫째, 원양 포획 작전에 걸려서 파산하는 경우. 둘째, 지방부채 위기로 인해 정부가 민영기업에 빚진 돈을 갚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다 무너지는 경우. 셋째, 일부 지방 정부의 규제와 압박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 넷째, 단순히 공포심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만약 민영기업이 무너지면 중앙국유기업과 국유기업도 더욱 생존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흔히 민영기업이 중국 전체 세수의 50%, 고용의 80%를 기여한다고 하지만 이는 과소평가된 수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민영기업이 내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민영기업이 전체 세수의 절반만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영기업의 가장 큰 역할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돈을 벌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영기업이 바다라면 중앙국유기업과 국유기업은 그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에 불과합니다. 즉, 민영기업이 망하면 국유기업과 중앙국유기업도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원양 포획은 중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으며 과거에는 과성체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그 수법이 더욱 미친 듯이 변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재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했고 결국 기업, 특히 민영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천, 광주, 동관 등 주강 삼각주 지역의 발달한 도시들이 현재 원양 포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민영기업들이 이제 집단으로 당평 즉 드러눕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어제까지 합법적인 기업이 오늘 갑자기 불법으로 바뀌는 현실 때문입니다. 매일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오늘까지 괜찮았던 사업이 다음날 갑자기 위법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전 재산을 투자해 설비를 구입하고 공장을 짓지만 규제 변화로 인해 불안감 속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줄 세우기식 처벌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방점검, 내일은 세무조사, 모레는 환경보호 단속이 이어집니다. 며칠에 한 번씩 감시를 받고 조그만 실수에도 큰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순간의 실수로 감옥에 가 재봉틀을 돌리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민영기업들이 더 이상 사업을 키우거나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현재 사회 구조와 환경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기업들은 더 이상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만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즉,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영자가 무사히 회사를 정리하고 떠날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남부의 부유한 성들이 방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내부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민영기업들은 이제 거대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저를 비웃어도 괜찮아요. 진짜 망했어요.
디스플레이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금속 하드웨어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한때 연간 생산액이 6억 위안이 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남은 거라곤 이 망가진 고철 덩어리뿐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예전엔 내가 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자리로 돌아와 보니 결국 난 벌레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4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뒤를 보세요. 여기가 그중 하나입니다. 수만 평의 부지가 지금은 텅 비어 있고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아무도 없는 폐허가 됐습니다. 당시 이 사업에 2억 위안 이상을 투자했고 3명의 주주가 함께 운영했었죠. 하지만 몇 년간 이어진 팬데믹과 경기 침체, 그리고 누군가가 일부러 덫을 놓은 탓에 나는 수천만 위안의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떠나고 회사는 곧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광동에 사람이 사라졌어요. 거리에 사람이 거의 안 보입니다. 예전처럼 인파가 넘쳐나던 시절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임대 아파트와 공장 건물들이 대량으로 비어 있고 한때 큰 돈을 들여 지었던 공장들은 지금 거미들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세요. 거리가 너무 깨끗하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여기 가게의 안을 보세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없다고 하긴 뭐한 게, 시장이나 병원엔 사람이 몰려 있는데 있다고 하긴 뭐한 게, 큰 길은 진짜 개가 핥아놓은 것처럼 텅 비었어요. 요즘 오프라인 매장의 장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젠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올해 춘절은 고향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